안녕하세요. 달빛 야화입니다. 들려드릴 이야기는 허서방과 천버덩 이야기입니다. 허서방과 천버덩 이야기. 푸른 산자락 아래 작은 마을, 넓은 논밭이 평화롭게 펼쳐진 곳에 호총각이 살고 있었다. 30살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간 그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늘 화제가 됐다. 호총각은 얼굴도 멀쩡하고 일도 잘한다는데 왜 장가를 안 갔을까?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라지. 30이면 너무 늦었어. 조상님들이 통곡하시겠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한마디씩 했지만 허씨 총각은 개의치 않았다. 그는 새벽마다 논밭으로 나가 부지런히 일하며 성실하게 살았다. 모두 그를 보고 부지런하고 싹싹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정작 장가 얘기만 나오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우리 같은 가난한 집안에 누가 시집을 오겠소? 사실 그가 장가를 가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혼수도 마련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게다가 마음속엔 첫사랑의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다. 20살 무렵 그는 같은 마을 양반 집안 여인을 사랑했지만 신분의 벽을 넘지 못했다. 어느 날 여인이 총각에게 말했다.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예요. 당신을 좋아하지만 아버지가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녀와의 이별은 허총각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렇게 세월은 유유히 흘러갔고 10년이 지나간 어느 날이었다. 장터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부잣집에 절세 미인이 있는데 사위를 뽑으려고 희한한 조건을 걸었다더군. 희한한 조건? 뭐래? 사랑방에서 밤낮으로 말만 잘하면 사위로 삼겠다는 거야. 말 잘하기 대회라니. 마을 총각들이 앞다퉈 도전했지만 사흘을 넘긴 이가 없었다. 결국 모두 고개를 저으며 포기하고 말았다. 그때 마을 사람 하나가 그 소문을 허총각에게 전했다. 허총각, 자네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절세 미인도 없고 부잣집 사위가 될지 누가 알겠는가? 그야말로 꼭 먹고 알 먹는 격이지. 그 얘기를 들은 허총각은 생각했다. 이번에 장가를 못 가면 평생 장가를 못 갈 거다. 허튼 소리라도 하며 도전해보자. 그는 그렇게 부잣집 대문을 두드렸다. 여기서 말 잘하면 사위 삼는다 들었어. 대회에 도전하려고 했어. 그 말을 들은 부잣집 영감이 흥미로운 눈빛으로 허총각을 사랑방으로 들였다. 좋다. 밤낮으로 떠들어 보거라. 허총각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옛날 중국에 흉년이 들어 수억 마리의 쥐가 압록강을 건넜답니다. 첫 번째 쥐가 강을 건널 때 천버덩 소리가 났죠. 영감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두 번째 쥐도 천버덩, 세 번째 쥐도 천버덩. 그렇게 수억 마리의 쥐가 천버덩 소리를 내며 강을 건넜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도 허총각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천버덩 소리가 사랑방을 메웠다. 결국 셋째 날이 되자 영감은 참다 못해 소리쳤다. 됐다. 그만하거라. 내 딸을 데려가라. 그렇게 허총각은 절세 미인과 가약을 맺고 허서방이 되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그는 색시 옆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려 했다. 밭일을 하러 나갔다가도 색시 얼굴이 보고 싶어 금세 집으로 돌아왔다. 여보, 당신 얼굴을 못 보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소. 색시는 처음에는 웃어넘겼지만 점점 답답해졌다. 여보, 이렇게 살다간 둘 다 굶어 죽겠소.
당신이 일을 해야 우리가 먹고 살 거 아니요? 허서방은 고민 끝에 물었다. 그럼 어쩌면 좋겠소? 색시가 웃으며 말했다. 내 얼굴을 그린 그림을 드릴 테니 그걸 보고 일하세요. 색시는 남편에게 그림을 그려주었고 허서방은 그림을 반머리에 세워두고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회오리 바람에 그림이 날아가 관하로 떨어지고 말았다. 사또가 날아온 그림을 보고 사람을 보내 색시를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사또는 색시를 보고 반해 이미 남편이 있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도 허서방에게 내기를 제안했다. 내기에서 이기면 색시와 계속 살게 해주겠다. 하지만 지면 색시는 내 것이 된다. 허서방은 사또의 말을 거절할 수 없었고 마침내 내기를 시작했다. 사또의 문제는 어려웠다.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게 무엇이냐? 허서방은 돌이 단단한가, 쇠가 단단한가 답을 알 수 없어 당황했지만 결국 집으로 돌아와 색시에게 물었다. 여보,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게 뭐요? 색시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말했다. 말발굽이지요. 죽을 때까지 닳지 않으니까요. 허서방은 사또 앞에서 외쳤다.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건 말발굽입니다. 사또는 깜짝 놀랐다. 논의 끝에 정말 말발굽이 세상에서 제일 단단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그러자 사또가 또 물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제일 단 건 무엇이냐? 이번에도 허서방은 답을 찾지 못해 색시에게 달려갔다. 여보, 세상에서 제일 단 게 뭐요? 이번에도 색시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혓바닥이지요. 혓바닥이 없으면 단맛도 느낄 수 없잖아요. 허서방은 다시 사또 앞에 나섰다. 세상에서 제일 단 건 혓바닥입니다. 결국 사또는 패배를 인정하며 허서방에게 넓은 논밭을 상으로 주었다. 그렇게 허서방과 색시는 부유해진 삶 속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집신 삼는 노인과 부잣집 딸. 어느 마을에 집신을 삼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 아내는 아들을 낳다가 세상을 떠나고 그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집신을 팔아 살다 보니 생활이 나아질 틈이 없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들이 15살 무렵이었다. 아버지를 도와 집신을 만들어 장에 내다 팔며 근근히 생활하던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이렇게 살 순 없어요. 한양에 가서 돈을 벌어오겠어요. 아들은 굳은 결심을 하고 한양으로 길을 떠났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아들마저 집을 나가자 외로움은 더해갔다. 하지만 살기 위해 집신 삼는 일을 계속했다. 그렇게 여러 해가 흘렀지만 아들은 소식이 없었다. 집신 삼는 남자는 어느덧 희끗희끗한 노인이 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 간 아들에게서 기별이 왔다. 한양 이러이러한 곳에 있으니 한번 다녀가십시오. 노인은 아들이 알려준 주소를 들고 몇 날 며칠을 걸어서 한양에 도착했다. 물어물어 찾아가니 장사 수완이 있었는지 아들은 열심히 일해서 모아놓은 돈을 아버지에게 건넸다. 아버지, 한 번도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 돈으로 논이라도 사서 집신 삼는 일 그만두고 이제 편하게 사시도록 하세요. 고맙구나. 그렇게 하마. 노인은 아들이 준 돈을 받아들고 이제 논마지기라도 사서 편하게 살 생각에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평생 그렇게 큰 돈 만져본 적이 없다 보니 가져갈 일이 걱정이었다. 생각 끝에 손목에 끈으로 묶어서 달아매고 몇 날 며칠 귀향길에 올랐다.
밥 먹을 때나 잠잘 때나 손목에 묶인 돈을 한 번도 푼 적이 없었다. 날도 덥고 목이 마르던 차에 우물가에 이르자 집신 삼는 노인은 손목에 묶인 돈을 끌러보았다. 물도 마시고 잠시 쉬고 난 노인은 다시 길을 떠났다. 하지만 왠지 허전한 생각이 들어 손목을 보니 묶인 돈이 없었다. 목숨보다 더 귀중한 돈을 잃어버리다니. 노인은 하늘이 꺼지는 것 같았다. 노인은 어쩔 줄 몰라 한참 멍하니 서 있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좀 전 우물가에 있던 일이 떠올랐다. 이런 돈을 우물가에 놓고 오다니. 노인은 불이 나게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 봤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우물가에 있어야 할 돈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아이고, 어떡하냐. 아이고, 어떡하냐. 집신 삼는 노인은 물가에서 목 놓아 울었다. 이보시오. 왜 그러시오? 돌아보니 옷을 잘 차려입은 부자 영감이 서 있었다. 한양에서 아들이 준 돈을 그만 이 우물가에 두고 갔는데 없어졌시오. 논을 살 돈인데 이제 틀렸구만요. 집신 삼는 노인은 집신을 삼아 생활하고 있는데 한양에 사는 아들이 돈을 준 얘기를 했다. 부자 영감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돈을 꺼냈다. 그런 기막힌 돈을 잃어버리면 되겠소? 자, 이거 받으시오. 집신 삼는 노인은 그게 자기 돈인지 아닌지 살펴볼 겨를도 없이 돈을 받아들고 고맙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다. 사실 그 돈은 잃어버린 돈이 아니었다. 사정이 하도 딱해서 부자 영감이 도와준 것이었다. 그렇게 다시 귀향길에 오른 노인이 길을 가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물이 불어 물살이 거세진 냇가에 이르니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저런, 이를 어째? 노인이 보니 어떤 여자가 거센 물살에 떠내려가고 있었다. 냇가를 건너다가 빠진 모양이었다. 모두 발만 동동거리고 있을 뿐 어느 누구도 선뜻 구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집신 삼는 노인이 생각했다. 그래, 놈보다는 사람이 더 귀하지. 노인이 손목에 묶인 돈을 흔들어대며 소리쳤다. 저 사람을 구해주면 이 돈을 다 내놓겠소. 그러자 덩치 큰 한 남자가 나서더니 물로 뛰어들어 여자를 구해냈다. 자, 받으시오. 집신 삼는 노인은 손목에 묶인 돈을 끌러 그 남자에게 주었다. 잠시 후 물에 빠졌던 여자가 정신을 차렸다. 사람들은 기뻐하며 한마디씩 했다. 이보시오 낭자, 다행이요. 저 노인 아니었으면 당신은 저 세상 사람이 되었을 거요. 저 노인이 자기 돈을 다 내놓고 낭자를 살린 거요. 여자는 수줍어하며 노인에게 와서 넙죽 절을 했다. 아니요, 돈보다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한 거요. 전 이 마을 아무개댁 딸입니다. 냇가를 건널 수 없으니 다른 곳에 머물지 마시고 부디 저희 집에서 묵으시고 길이 뚫린 다음 가시지요. 아가씨가 간곡히 청하자 노인은 아가씨를 따라 나섰다. 그 마을에서 가장 커다란 집 앞에 이르자 아가씨가 노인을 안내했다. 아버님,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한 노인이 나왔다. 아니, 당신은? 그는 물가에서 돈을 준 바로 그 사람이었다. 아버님, 이분 아니었으면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딸은 자초지종을 아버지에게 들려주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그 부자 영감은 자기가 준 돈이 결국 자기 딸을 살리는 데 쓰인 걸 알고 놀라워했다. 그리고 집신 삼는 노인에게
내 집이다 생각하고 여기서 편히 묵으시오 하고 말했다. 그렇게 두세 달이 흘러갔다. 그 집 딸은 자기 생명의 은인을 정성껏 모셨다. 어느 날 부자 영감은 노인의 장성한 아들을 불러오게 했다. 아들을 본 부자 영감은 껄껄 웃으며 집신 삼는 노인에게 말했다. 이것도 인연인데 우리 사돈 맺읍시다.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한양에서 장사를 하며 집안을 일으킬 생각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던 아들은 지금까지 결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하다가 부잣집 딸을 보고는 한눈에 반해버려 입이 귀에 걸렸다. 딸도 총각을 보고는 부끄러워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다. 그들은 그렇게 부부가 되었다. 부자 영감은 고마움의 표시로 많은 돈을 사돈에게 건넸다. 아들도 한양에서 하던 일을 접고 아버지를 모시고 고향으로 내려와 그 돈으로 논도 사고 밭도 샀다. 그리고 쓰러져가는 집을 헐어버리고 새로 집을 지어서 아버지를 편안하게 모셨다. 천성이 부지런한 아들은 해마다 땅을 샀다. 얼마 후에는 그 마을에서 부자 소리를 듣고 살게 되었다. 그리고 시아버지와 인연이 깊은 며느리는 지극히 시아버지를 모셨고 며느리를 사랑하는 시아버지 사랑도 대단했다. 그들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다. 하녀의 결혼. 옛날 어느 마을 김대감 댁에서 있었던 일이다. 10살 배기 소희가 행랑채 문간에 서서 어른들의 얘기를 엿듣고 있었다. 전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주 이상한 일이었다. 이천댁이 거처하는 행랑채 마루에 몸집이 크고 건장한 시골뜨기 사내가 앉아 있었다. 머리카락과 수염이 덥수룩했고 커다란 땀방울이 코끝에 매달려 있었다. 맞은편에 이천댁의 모습도 보였다. 하녀 동희는 고개를 숙이고 표정을 숨기려고 애쓰고 있었다. 소희는 동희의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라 붉게 물들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눈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그래요, 이서방. 논도 몇 마지기 있다며? 열심히 살았나 보구려. 그랬습죠. 가마꾼으론 10년 이상 살았으니까요. 애 키우며 혼자 사느라 힘들었겠구먼. 마누라가 죽은 지 몇 년이나 됐소? 10년이나 지났구먼요. 애도 혼자 자랐다시피 했습죠. 동희는 18살이었다. 한창 꽃망울이 터질 것처럼 예쁘고 깨끗했다. 진달래처럼 살결이 맑고 눈도 총명하고 속눈썹이 진달래 꽃술처럼 길고 통통한 얼굴이 귀여웠다. 동희 아버지는 몇 년 동안 방 안에 꼼짝없이 누워만 있다가 세상을 떠났다. 동희 어머니도 아버지 병간호를 하며 고된 생활을 하다가 동희가 10살 무렵 시름시름 앓더니 아버지의 뒤를 따라갔다. 그 후 동희는 대감집 부엌에서 잔심부름을 하며 지내다가 소희의 몸종이 되었다. 소희의 집안은 장안에서 꽤나 세도 있는 가문이었다. 소희 할아버지는 판서를 지냈으며 소희 아버지도 과거에 급제해 벼슬길에 올랐다. 소희는 어릴 때부터 돌봐준 동희를 유독 잘 따랐다. 비록 신분은 다르지만 동희는 심성이 착하고 머리가 좋았다. 소희가 글 공부를 할 때면 옆에서 지켜보면서 어깨너머로 글도 깨우쳐서 웬만한 양반집 규수 묻지 않았다. 이천댁이 사내를 보며 물었다. 그러면 언제 홀리를 치르면 좋겠소? 사내가 희죽 웃으며 말했다. 내일 당장이라도 좋소. 기왕이면 빨리 날짜를 잡아주시오. 알겠소. 되도록 날짜를 빨리 잡아 기별해 줄 테니 기다리소. 동희의 생각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천댁은 그 사내와 동희를 맺어주겠다고 마음먹었다.
사내는 동이를 엉큼한 눈으로 쳐다보고는 행랑채를 빠져나갔다. 왜 그러고 있느냐? 아비 어미도 없는 너를 누가 데려가겠니? 이서방 정도면 분에 넘치는 거야 이거사. 이서방은 집도 있지, 땅도 있지, 가마꾼으로 일해서 돈도 벌지. 애가 하나 있지만 그게 뭐 대수냐? 그 정도면 내 주제에 호강하는 거야. 이천댁은 울고 있는 동이를 다그쳤다. 아무 말 말고 이달 보름의 날짜 잡자. 어떠니?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저 사람과 나이가 같아요. 저 사람과 혼인하고 싶지 않아요. 절대로 하지 않겠어요. 진실하고 착실해 보인다. 바보같이 굴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동이는 그저 훌쩍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희는 언니처럼 따르던 동이가 그런 사내에게 시집 간다고 생각하니 속이 상했다. 험악하게 생긴 그런 사내에게 동이를 시집 보내려는 이천댁이 한없이 미웠다. 소희는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어머니, 동이를 왜 그런 사내에게 시집 보내려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수해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이천댁이 고르고 고른 사람이야. 가진 것도 있어서 배골케 하지는 않을 거야. 좋은 사람처럼 보이더구나. 너무 늙었어요, 어머니. 아직 40도 안 됐다. 이번 일은 이천댁한테 맡기자꾸나. 소희가 동이를 찾아가니 동이 혼자 마루에 앉아 있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동이는 소희를 보자 또다시 서름이 복받쳐 울음을 터뜨렸다. 소희는 동이의 손을 꼭 잡았다. 아씨, 저 어떡해요. 죽어도 그 사내한테 시집가기 싫어요. 어린 소희는 동이에게 해줄 말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우는 동이를 따라 소희도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이틀이 지났다. 이천댁은 일사천리로 날짜를 잡았다. 이제 닷새 후면 동이는 영락없이 그 사내의 아내가 되는 거였다. 저녁이 되었다. 동이는 여느 때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소희를 보살폈다. 아씨, 저 없어도 잘 지내야 돼요. 그동안 아씨와 지내게 돼서 좋았어요. 소희는 동이에게 위로를 해주고 싶었지만 마땅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소희는 우는 동이를 꼭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 내가 어른이라면 너를 그런 사내에게 시집 보내지 않을 텐데. 아씨,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소희는 어머니를 졸라 받은 돈과 그동안 모아둔 돈을 동이 손에 쥐어주었다. 다음 날이었다. 행랑채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들렸다. 동이가 머슴들의 옷을 몇 벌 싸들고 흔적 없이 사라졌다는 거였다. 그 소식을 들은 소희는 기분이 좋았다. 물론 여자 몸으로 집을 나갔다는 게 걱정이 되었지만 동이는 워낙 똑똑하고 당차서 잘 살 거라고 믿었다. 그날 밤 동이는 미리 챙겨놓은 짐을 싸들고 모두 잠든 틈을 타서 집을 빠져나왔다. 가끔 대감집에 와서 물건을 팔던 장사치들한테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들은 동이는 그 산에 와 사느니 차라리 도망쳐 다른 지방으로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집을 나온 동이는 남장을 하고 보찜을 등에 메고 무조건 한양을 향해 걸어갔다. 며칠 후 동이는 대감집하고 거리가 먼 곳까지 오게 되었다. 동이는 그곳까지 오면서 귀가할 곳을 찾았지만 마땅치가 않았다. 낮에는 걷고 밤에는 주막에서 쉬면서 며칠을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배가 고파 주막에서 국밥 한 그릇을 사 먹다가 가만히 살펴보니 나이든 주모 혼자서 쩔쩔 매고 있었다. 동이는 말없이 주모의 일손을 거들어 주었다. 무슨 사연이 있어 남장을 하고 다니는진 모르지만 이렇게 도와줘서 고맙구먼. 주모는 마음이 후덕해 보였다. 동이는 그곳에서 일손을 도우면
며칠 동안은 편하게 있을 것 같았다. 주모가 사정을 물었다. 동이는 대감집에서 나온 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고 멀리 떨어져 왔기 때문에 찾기를 포기했을 거로 생각하고 자초지종을 들려주었다. 마음고생이 컸겠구나. 여기 있는 동안 내 집처럼 편하게 있거라. 동이를 대견하게 생각한 주모는 기거할 방을 마련해 주었다. 게다가 부엌 일을 시켜보니 음식 솜씨 또한 정갈하고 나무랄 게 없었다. 주모는 복덩이가 굴러왔다며 친딸처럼 보살펴 주었다. 며칠 후 주막에 주모의 오랍이 되는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장터에서 아들과 함께 새우젓 장사를 크게 하고 있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다가 아들과 함께 주막에 들러 국밥 한 그릇 먹고 가려는 참이었다. 주모의 오라비가 동이를 보더니 물었다. 처음 보는 얼굴이구먼. 그러자 주모의 눈빛이 반짝였다. 얼마 후 동이는 장터 새우젓 가게에서 손님을 맡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주모처럼 마음이 후덕하고 인자한 사람이었으며 신랑은 갓 20살을 넘긴 허우대 멀쩡하고 쾌활하고 재치 있는 젊은이였다. 바다로 끌려간 아름다운 여인. 오랫동안 아이가 없던 부인이 예쁜 새 한 마리가 품에 날아오는 꿈을 꾸고서 태기가 있더니 10달 뒤 여자아이가 태어났다. 생명과도 같이 물길이 되어주는 아기니 수로라고 부릅시다. 수로는 어려서부터 재주가 남달랐고 자랄수록 얼마나 미모가 빼어났는지 산에 가면 산신이, 바다에 가면 바다신이 탐을 내었다. 또한 가무에 능해서 그녀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 나뭇가지의 새들이 날아와 앉았다고 할 정도였다. 수로에 대한 소문이 온 나라에 퍼졌고 혼기가 찾아 신라 진골 귀족인 순정공이 청혼을 했다. 평생 당신만을 아끼며 사랑하겠소. 그 말에 수로는 망설이지 않고 순정공과 혼인을 했다. 순정공은 수로 부인을 끔찍이 사랑했다. 꽃을 좋아하는 부인을 위해 온 집안에 꽃밭을 가꾸어 그 향기가 사방에 진동했다. 어느 해 수로 부인은 남편 순정공이 강릉 태수로 부임하게 되어 동행하게 되었다. 강릉으로 가는 길에는 바위가 병풍처럼 바다를 둘러서서 굽어보고 있는데 높이가 1000길이나 되었다. 그 위에는 진달래꽃이 해안을 따라 만발하고 있었다. 명주, 지금의 강릉 태수로 제수받아가는 순정공의 행렬이 해안가 절벽에 닿았을 무렵이었다. 아, 진달래가 정말 예쁘게도 피었네. 수로 부인은 절벽에 가득 피어난 진달래에 감탄해서 가마를 멈추게 하고 절벽에 가득 피어난 진달래꽃에 시선을 빼앗겼다. 수로 부인을 비롯한 일행은 아름다운 경치에 도취해 저마다 시선을 절벽으로 모으고 있었다. 그때 수로 부인이 시종을 돌아보며 말했다. 너희들 중에 누가 저 꽃을 내게 꺾어다 줄 사람이 있느냐? 1000길이나 되는 절벽 아래는 바닷물이 출렁거리고 있었다. 저 절벽에 어찌 감히 발을 붙이겠습니까? 사람이 이르지 못하는 곳입니다. 한 시종이 입을 열어 말했다. 그 누구도 감히 가파른 절벽에서 진달래꽃을 꺾어올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암소를 몰고 지나가던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수로 부인을 보더니 다가왔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부인이 원하시는데 이 노인네가 그 꽃을 꺾어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노인은 암소를 맡겨두고 가파른 절벽을 서슴없이 올라가 진달래꽃을 한아름 꺾어와 수로 부인에게
헌화가를 지어 읊으며 꽃을 건네주었다. 이 꽃이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부인 앞에선 이 꽃도 빛을 잃는군요. 그리고 노인은 다시 암소를 몰고 사라져버렸다.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일행은 말 한마디 못하고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일행은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길을 재촉했다. 그들이 이 지방에서 이름난 임해정이라는 곳에 당도했을 때였다. 갑자기 바닷가에서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더니 바다에서 용 한 마리가 나타나 수로 부인을 휘감아 바닷속으로 끌고 들어가 버리는 게 아닌가. 부인! 부인! 순정공은 용이 사라진 바닷가에서 발만 동동 구를 뿐 부인을 구할 아무런 방도가 없었다. 명주 태수로 부임하는 행렬은 아비 규환으로 변했다. 그때 그 소란한 행렬 중에 한 노파가 순정공에게 다가왔다. 누구의 짓인지 짐작이 갑니다. 이곳 경내의 백성들을 모아 용에게 부인을 내놓으라고 노래를 지어 부르며 막대기로 언덕을 치십시오. 그러면 부인을 돌려놓을 것입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그 말을 믿고 순정공이 마을 주민 수백 명을 모아 노래를 지어 부르니 다시 뇌성병력이 치더니 얼마 후에 수로 부인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부인, 괜찮소? 노랫소리를 듣더니 견디지 못하고 저를 다시 데려다 주더군요. 순정공은 부인의 손을 덥석 잡고 반가워하며 바닷속 일을 물었다. 수로 부인의 말을 들으면 이러했다. 순식간에 화려한 용궁으로 들어가 용왕 앞에 나아간 수로 부인은 인간 세계로 보내달라고 사정했다. 사랑하는 남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를 다시 돌려보내 주십시오. 감히 내 뜻을 거역하겠다는 말인가? 용왕은 얼굴에 노기를 띄었다. 그때 누군가 지금 인간 세상에서 수백 명의 사람이 용왕님을 저주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사옵니다. 하고 아뢰었다. 용왕이 그 말을 듣더니 재수없다며 수로 부인을 밖으로 내쫓았다는 것이다. 수로 부인의 그 말이 끝나자 일행은 다시 길을 재촉했고 우여곡절 끝에 순정공은 부임지에 도착했다. 백성들이 가뭄과 기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관리들이 입을 모아 아뢰었다. 순정공은 부임할 때의 일을 떠올리고 백성들을 모아 바닷가에 나가 노래를 지어 부르게 했다. 그러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비가 쏟아졌다. 순정공이 부임한 강릉지역은 가뭄과 기근이 심한 곳이었으며 순정공과 수로 부인은 가뭄과 기근에 시달리는 백성 구제에 힘썼다고 전해진다. 강원도 삼척 지역엔 수로 부인 헌화공원이 있어 당시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 한양에서 내려온 남편 친구. 오늘도 예방 심태섭은 갈지자 걸음으로 집을 향하고 있었다. 관할을 나오자마자 매일 출근 도장을 찍는 동네 주막집에서 그날도 어김없이 술잔을 기울였다. 예방날이 외상값은 언제 갚을 거예요? 거 얼마나 된다고 그리 부채는 거요. 내 쉬 갚으리다. 그까지 몇 푼 된다고. 여기 한 잔 더. 아이, 이렇게 늘 외상술을 드시면. 이 사람아, 이 소리 좀 들어보게. 그러더니 허리춤에 차고 있던 엽전 주머니를 흔들어댔다. 그 모습을 보던 주모의 낯빛이 순식간에 달라졌다. 아이, 나리, 한 잔 쭉 드시어요. 태섭의 주머니에서 묵직한 엽전 소리가 나자 눈치 빠른 주모의 교태가 한결 간드러졌다. 그렇게 그날도 태섭은 거나하게 술을 들이켜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태섭은 평소에는 청렴하고 맡은 일에 충실한 아전이었다. 하지만 퇴청 후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듯 주막에 들어가서 술만 마셨다 하면 돌변하는 것이다. 그날도 관청에서 받은 몇 푼의 녹도 주막에서 한잔하고 외상값을 갚고 보니 주머니에 엽전이 남아날 재간이 없었다. 살인문을 열고 들어가는 태섭의 주머니는 그날도 텅 비어 있었다.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은 이형을 갈지 않아서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태섭은 그날 아침에 아내에게 큰 소리를 쳤다. 여보, 오늘은 술을 안 마시고 들어오리다. 매일 술이 떡이 돼서 들어와도 싫은 소리 한 번 없는 아내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마워서 아침에 굳게 마음을 먹고 집을 나온 것이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발이 저절로 주막으로 향하는 걸 어찌하겠는가. 여봐라, 서방님이 왔다. 문 열어라. 쓰러져가는 살인문을 향해 외치자 아내가 뛰어나왔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한잔 하셨구려. 한잔 했지. 한양에서 친구가 내려와서 그냥 올 수가 있어야지. 착하고 순진한 아내는 그 흔한 잔소리 한마디 없이 남편을 부축해 방에다 눕혔다. 착한 아내는 남편이 팥으로 매주를 쏜다 해도 믿는 그런 착하고 착해 빠진 여자였다. 거짓말을 하고 보니 미안해진 남편은 아내를 이불 속으로 불렀다. 여보, 이리 들어오구려. 아내는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태섭은 아내의 수척해진 몸을 껴안으며 눈물을 찔끔거렸다. 미안하구먼, 미안하고 말고. 아침이 밝아왔다. 내가 죽일 놈이지 어쩌자고 그걸 다 퍼주었나. 이러다가 식구들 길거리에 나앉힐 판이지. 술이 깨자 태섭은 취흥이 올라 주머니를 탁탁 털어버린 걸 기억하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일어나셨어요? 속풀이 좀 하세요. 아내가 북어대가리에 붙은 살점을 말라 푹 끓여서 가지고 들어왔다. 그리고 평소에는 묻지도 않던 아내가 그날은 웬일로 누구하고 마셨는지 꼬치꼬치 물어보는 게 아닌가. 저기 한양에서 오랜 친구가 내려와서. 태섭은 머뭇거리며 둘러댔다. 저 한양 친구 함자가 어떻게 되는지요? 태섭은 속으로 별걸 다 물어보네 하고 생각했지만 태연하게 과거 공부하는 박인수라는 친구야 하고 대답했다. 처음 듣는 이름이네요? 그렇지. 돌아오는 과거 시험에 붙기만 하면 나를 끌어준다고 약조했지. 아직 어려운 형편이라서 내 주머니 돈까지 탁탁 털어주었다니까. 워낙 믿음직한 친구라서 잘 될 거요. 그래요?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분이 잘 되도록 정성을 들여야겠어요. 아내는 남편 출세를 위해서라도 박인수라는 친구가 꼭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태섭은 그때부터 술판을 버리고 들어오는 날이면 친구 박인수 핑계를 대곤 했다. 오늘도 인수 그 친구가 찾아와서. 과거를 치료해야 하는 분이 이렇게 자주 오시면 언제 공부를 하시나요? 잡념이 생겨서 힘을 얻으려고 오는 거야. 공부는 밤에 하면 되니까. 녹을 가져오지 않아서 집안 형편은 말로 할 수 없었다. 그래도 아내는 친구 뒷바라지 하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럴수록 아내는 박인수라는 얼굴도 모르는 친구의 장원급제를 바라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는 것이었다. 박인수라는 사람이 대체 누구요? 예방날이 친구분이라고 하더라고.
태섭의 아내가 뒷곁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은 이웃 안악들이 수군거렸다.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러 여러 해가 지났다. 그런데 이번 과거에 장원급제한 선비가 바로 박인수 아닌가? 그는 한양 박대감의 둘째 아들이었다. 해마다 과거를 치렀으나 매번 낙방을 거듭하다가 마침내 합격한 것이다. 그리고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박인수가 태섭이 예방으로 일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 관하에 사또로 임명되어 가게 된 것이다. 예방 친구가 사또가 되어 내려온다는구먼. 기도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나 보네. 고을에 그 소문이 쫙 퍼졌다. 당신 친구분이 고을 사또가 돼서 온다면서요? 응, 그래. 아내의 얘기에 태섭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한양에서 내려오는 신관 사또의 이름이 하필이면 박인수라니. 정말 큰일 났다. 신관 사또가 부임했다. 그런데 그는 부임 첫날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 바로 예방이 자기 친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예방 아내가 친구 박인수의 과거 급제를 위해 몇 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드렸다는 얘기도 듣게 되었다. 조상님의 은혜도 은혜지만 예방 부인의 정성스러운 기도 덕분에 장원급제를 한 건지도 모르겠군. 사또 박인수는 부임한 첫날 아전들과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예방을 바라보았다. 예방은 잠시 나를 따라 들어오라. 말을 마치고 사또가 내전으로 들어가자 예방은 급히 그 뒤를 따랐다. 예방은 이제 출세길이 열렸군. 첫날부터 친구를 찾네? 아전들이 부러운 눈길을 보냈다. 하지만 당사자인 태섭은 아내를 속인 걸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다. 사또 예방 대령했습니다. 들어오라. 태섭이 들어가니 사또가 주안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게 얼마만인가? 이리 와서 앉게 친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또. 태섭은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자 사또가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부인의 정성어린 기도 덕분에 내가 이 자리에 섰는지도 모를 일이요. 알지도 못하는 박인수라는 이름을 친구라고 한 것도 우연치고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요. 예방에 대해 알아보니 청렴하고 성실한 사람이더군. 딱 한 가지. 그 술버릇만 고치면 말이요. 그 후 사또는 심태섭을 친구처럼 허물없이 대했다. 그리고 모두 사또를 태섭의 한양 친구라고 믿었다. 박인수는 후일에 정승까지 지냈고 부임하는 곳마다 태섭을 동행하여 중요한 일자리를 맡겼다. 또한 태섭 내외를 가까이 살게 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했다. 아들의 스승이 된 노인의 정체. 곱게 물든 단풍이 온 산을 물들이는 가을 저녁. 서쪽 하늘에 저녁 노을이 곱게 붉은 빛으로 물들었다. 이진사가 집으로 돌아오다가 공터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발걸음을 멈추었다. 우리 저기까지 누가 더 빨리 갔다 오는지 내기하자. 그래, 아마 내가 이길걸?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지? 아이들은 신호와 함께 서로 앞다투어 달려나갔다. 이진사는 뛰노는 아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지인이 집에 있어? 두루마기를 받아드는 부인에게 이진사가 물었다. 네, 제 방에 있을 거예요. 부인은 이진사가 왜 그렇게 물어보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늦지막이 낳은 아들이
병약하여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걸 항상 염려하고 있었다. 어려서부터 천식을 앓은 탓에 몸이 약해 10살이 되도록 방에 틀어박혀 지내는 것이다. 무슨 방도를 찾아야겠소. 노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질 것 같구려. 이진사는 아들 진이가 책을 손에서 놓고 밖에 나가 또래들과 어울려 뛰어다니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다. 진이의 10번째 생일에 부인은 아이들을 집으로 초대했다. 아들이 또래들과 어울려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우리 밖에 나가서 놀자. 그래, 너도 같이 가자. 아이들은 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아들이 아이들과 어울려 잘 놀고 있는지 궁금해진 부인이 하인을 불러 일렀다. 가서 도련님이 잘 놀고 있는지 보고 오너라. 그런데 밖에 나갔다가 돌아온 하인이 이르기를 도련님이 구석에 비켜서서 구경만 하고 계시네요. 하는 것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밖에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더니 어머니에게 뜻밖의 얘기를 하는 것이었다. 어머니, 저 산에 들어가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갑자기 산에 들어가겠다니? 한 아이가 그곳에 학문을 배우러 들어간다고 해서요. 저도 그곳에 가면 몸도 건강해지고 좋은 스승을 만나서 학문도 닦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직 내 나이도 어리고 몸도 약한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하고 한번 의논해보마. 그날 저녁 부인은 이진사에게 그 얘기를 했다. 산에 들어가겠다고 했단 말이요? 네, 그러겠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진사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진이에겐 계기가 필요하오. 산에 가면 몸도 좋아질 수 있으니 보내줍시다. 가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부인은 아들과 헤어질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야 했다. 그렇게 진이는 집을 떠나 산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주지 스님 밑에서 학업을 시작했다. 그렇게 7년이란 세월이 흘러갔다. 맑은 공기를 마시고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진이는 눈에 띄게 건강이 좋아졌다. 체력이 좋아진 진이는 밤늦도록 등불을 밝히며 학문을 익히는데 매진했다. 그런데 그동안 스승이요 정신적인 지주였던 주지 스님이 중병에 걸리고 만 것이다. 나와의 인연은 여기까지다. 보이는 모습보다 내면의 깊이를 찾으면 나보다 더 훌륭한 스승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남기고 며칠 후 스승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아직 배울 것이 많은데 이렇게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진은 스승의 묘지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제 스승도 없는 용문산에 더 머물 이유도 없어지고 만 것이다. 사방이 고요한 밤에 이진은 자리에 누워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있었다. 그런데 밖에서 누군가 조금만 더 정진한다면 크게 될 제목인데 안타깝구나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문틈으로 슬쩍 엿보니 그동안 한두 번 본 적이 있는 남노한 차림의 노인이었다. 나무찜을 해오고 허드렛 일을 하며 지내는 존재감 없는 초라한 노인인지라 평소에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게 무슨 말이지? 진이는 처음엔 그냥 노인의 넋두리 정도로 생각했지만 스승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올랐다.
보이는 모습보다 내면의 깊이를 찾으라고 하셨는데 그런 스승을 어디서 만난단 말인가? 그런데 며칠 후 복잡한 생각에 잠 못 이루던 진이의 귀에 그 노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지난번에도 그러던데 도대체 그게 무슨 얘기지요? 진이가 문을 열고 노인을 따라가며 물었다. 늙고 초라한 노인이 지나가는 말로 한 소리니 개의치 마시오. 그러자 이진이 노인을 붙잡고 물었다. 그럴 리 없습니다. 학문이 깊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는지요. 부디 가르침을 주십시오. 나같이 초라한 노인에게 가르침을 구하다니. 더 이상 외면치 마시고 부디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러자 노인은 더는 거절하지 못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날 찾아오시오. 이후로 이진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모아두었다가 노인을 찾아가 물어보았다. 노인은 그때마다 명쾌하게 답변해주곤 했다. 그야말로 학문의 깊이를 갸름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스승을 만난 것이다. 그는 당대의 뛰어난 학자요, 성균관의 지사였다. 하지만 나라가 정쟁에 휘말려 모함으로 인해 충신들이 유배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자 환멸을 느끼고 신분을 숨기고 깊은 산중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났다. 이제 하산을 하도록 해라. 집으로 돌아가 과거도 치르고 부모님께 효도도 해야지. 아직 배울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학문은 본래 끝이 없는 것이다. 과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돌아가서 시험을 치르도록 하거라. 이진은 산에 들어간 지 10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진이가 돌아왔구나. 어디 보자 내 아들. 부인은 건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을 껴안고 감격에 눈물을 흘렸다. 과거가 얼마 남지 않아 이진은 한양으로 떠나야 했다. 그리고 마침내 문과에 장원 급제를 했다. 그동안 폭군이 물러가고 새로운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고 이진도 관직을 받게 되어 한양으로 집을 옮겼다. 그리고 참한 교수를 만나 장가도 들었다. 이 모든 게 스승님 덕분이다. 스승님을 찾아가자. 이제야 찾아가다니. 이진은 노인을 만나러 용문산을 찾아갔다. 이제 이곳에 없습니다. 몇 달 전에 여기를 떠났지요. 그러면 어디로 가신 거요? 어디로 갔는지는 모릅니다. 오시면 이걸 전해드리라고 하더군요. 이진은 노인이 남긴 서신을 열어보았다. 난 자네를 믿네. 부디 백성을 섬기는 훌륭한 관리가 되어주게. 이진은 지난 시간의 기억을 떠올리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3가지 보물. 오래전 어느 곳에 가난한 어부가 살고 있었다. 그는 3년 전부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아이가 넷이나 되는 어부는 밥도 먹기 어려울 만큼 생활이 어려웠다. 그래도 어부는 날마다 희망을 품고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다. 오늘은 고기가 잡히겠지? 어느 날 어부가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물속에서 바다의 악마 네미코가 얼굴을 내밀고 말했다. 고기 잡는 친구, 내 부탁을 들어주면 고기가 많이 잡히도록 해주겠네. 어때? 무슨 부탁인데? 네 아들을 내게 주지 않겠나? 지금 아들이 아니라 다음에 태어날 아들 말이야.
어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좋아, 내 말대로 하지. 마침내 어부는 그 제안을 승낙하고 말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온 가족이 굶어 죽거나 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틀림없이 약속했다. 그 애가 13살이 되면 데리러 오겠다. 이렇게 말하고 네미코는 파도 사이로 사라져버렸다. 그 뒤부터 어부가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던지기만 하면 항상 물고기가 그물 가득히 잡히기 시작했다. 어부는 곧 부자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부의 집에 사내아이가 태어났다. 어부는 그 아이를 브루노라고 불렀다. 브루노는 튼튼하고 귀엽게 자랐다. 날이 가고 해가 바뀌어 마침내 브루노가 13살이 되기 하루 전날이었다. 악마와의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던 어부가 바다에 나가자 바다의 악마 네미코가 파도 사이에서 얼굴을 내밀었다. 약속한 날이 내일이다. 잊지 않았겠지? 할 수 없지. 약속은 약속이니까. 어부가 힘없이 대답했다. 불쌍한 브루노, 귀여운 너를 네미코에게 주다니. 그런 약속은 하지 말걸. 어부는 후회했지만 돌이킬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 어부는 브루노를 인기척이 없는 쓸쓸한 바닷가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브루노를 바닷가에 남겨둔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배를 저 바다로 나갔다. 시간을 끌면 그만큼 더 헤어지기 괴로울 것이기 때문이었다. 영문도 모르는 브루노는 아버지가 자기를 혼자 두고 바다로 나가버리자 바닷가에 앉아서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러자 그곳에 네미코가 나타났다. 예, 거기서 뭘 하고 있니?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네미코는 껄껄 웃었다. 헤헤, 내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을 거다. 넌 오늘부터 내 아들이 되는 거다. 브루노는 네미코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그러나 어린 소년의 힘으로는 악마의 힘을 당할 수 없었다. 브루노는 마침내 바닷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었다. 사람 살려요! 브루노가 큰 소리로 외쳤다. 바로 그때였다. 푸른 하늘에서 매 한 마리가 쏜살같이 내려오더니 네미코의 손에서 브루노를 빼앗아 등에 태우고는 화가 난 네미코를 비웃듯이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다. 브루노가 매의 등에 타고 간 곳은 바로 험한 산 위에 있는 매공주의 성이었다. 매공주는 귀여운 사내아이가 네미코에게 끌려가는 걸 보고 힘센 부하를 시켜서 브루노를 성으로 데려오게 한 것이다. 지금까지 혼자 살아서 너무 외로웠어요. 그러니 앞으로 나와 함께 재미있게 살아요. 브루노는 매공주의 말을 거부할 수가 없었다. 목숨을 구해준 은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던 것이다. 그 후 7년의 세월이 지났다. 그동안 브루노는 매공주의 성에서 아무 불편 없이 즐겁게 하루하루를 지냈다. 그러나 항상 집과 부모, 형제의 일이 마음에 걸렸다. 어느 날 성의 창문에서 먼 하늘을 바라보는 브루노의 모습을 보고 매공주가 말했다. 그렇게 집이 그리우면 집에 다녀오세요. 하지만 섣달 금음날까지는 틀림없이 돌아와야 합니다. 그럼요. 아버지와 어머니 얼굴만 보고 곧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이 루비 반지를 가지고 가세요. 이 반지는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 반지랍니다. 하지만 누가 물어봐도 절대로 내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알았습니다. 절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브루노는 매공주에게 받은 루비 반지를 끼고 고향을 향해 길을 떠났다. 집에 돌아와 보니
부자로 잘 살던 집안이 옛날과 마찬가지로 몹시 가난해져 있었다. 브루노가 없어진 후로 아버지가 일할 기운을 잃고 2번 다시 바다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 말을 들은 브루노는 그날 밤 식구들이 잠든 뒤에 살그머니 일어나 루비 반지에게 부탁했다. 반지야, 이 오두막을 훌륭한 저택으로 만들어다오. 그러자 다 쓰러져 가던 오두막이 눈 깜짝할 사이에 훌륭한 저택으로 변했다. 침대와 의자를 비롯해 집안의 가구도 모두 좋은 것으로 바뀌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아버지와 어머니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어쩔 줄 몰랐다. 브루노는 얼마 동안 그 집에서 식구들과 함께 즐겁게 지냈다. 그러나 그 즐거움도 잠시였다. 어느새 매공주와 약속한 섣달 금음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전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다니 어디로 간단 말이냐? 그건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1년에 한 번은 꼭 아버지와 어머니를 뵈러 오겠어요. 브루노는 이별을 슬퍼하는 식구들을 남겨둔 채 반지에게 부탁해서 얻은 말을 타고 또다시 고향을 떠났다. 매공주의 성을 향해 여행을 계속하던 브루노가 어떤 나라를 지나다 보니 때마침 무술 시합이 한창 벌어지고 있었다. 시합에서 이기는 사람은 그 나라의 공주와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다. 브루노는 한번 자기의 힘을 시험해 보려고 시합에 참가했다. 첫날과 둘째 날은 상대방을 무찌르고 이겼다.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되었다. 브루노는 이번 시합에 이기면 바로 매공주가 있는 성으로 돌아가자 하고 생각했다. 브루노는 마지막 시합도 있는 힘을 다해 잘 싸웠다. 마지막 한 사람을 물리쳤을 때 브루노는 빠져나갈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버렸다. 임금님은 브루노를 가까이 불러 말했다. 정말 잘 싸웠다. 이렇게 훌륭한 젊은이를 맡게 되어 매우 기쁘다. 공주와 결혼해서 내 뒤를 이어다오. 그 말을 들은 브루노는 매우 난처했다. 안 됩니다, 임금님.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공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 공주인고? 브루노는 더욱 난처해져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공주는 어디에 살며 이름이 무엇인가? 임금님이 묻는 바람에 브루노는 할 수 없이 매공주의 이름을 말하며 루비 반지에게 부탁했다. 루비 반지야, 매공주님을 이곳에 모셔와다오. 임금님에게 매공주의 모습을 보여드리자. 그러자 모습을 나타낸 매공주가 몹시 화를 냈다. 내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도대체 어찌 된 일이죠? 당신처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는 이제 상대하지 않겠어요. 당신은 앞으로 쇠로 만든 구두가 7켤레나 닳아 없어지도록 나를 찾아 헤맨 뒤에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매공주는 브루노의 손에서 반지를 빼앗고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임금님이 말했다. 이제 알았다. 무술 시합에서 이긴 건 너의 힘이 아니라 루비 반지의 힘이었구나. 여봐라! 빨리 이놈을 붙잡아라! 브루노는 꼼짝없이 병사들에게 붙잡혔다. 그리고는 임금님을 속인 죄로 몽둥이로 호되게 얻어맞고 궁전에서 내쫓겼다. 반지도 잃고 말도 잃은 브루노는 힘없이 터벅터벅 거리를 걸어갔다. 그러다가 대장간을 발견하고는 7켤레의 쇠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7켤레의 구두가 만들어지자 브루노는 한 켤레는 신고 나머지 6켤레는 짊어지고 길을 떠났다. 얼마를 걸어가니 커다란 숲이 나타났다. 숲으로 들어가자
난데없이 3명의 도둑이 나타났다. 그런데 도둑들은 쇠구두를 6켤레나 짊어진 브루노를 보자 깜짝 놀라 도망가 버렸다. 도둑들이 도망가고 나니 그 자리에는 구두 1켤레와 망토가 남아있었다. 얼빠진 도둑들이군. 브루노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무심코 그 망토를 입었다. 그러자 희한하게도 브루노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상하게 여긴 브루노는 이번에는 구두를 신어보았다. 그러자 발이 아주 가벼워져 바람보다도 빨리 달릴 수 있었다. 뜻밖의 좋은 걸 얻었는데? 브루노는 망토를 쓰고 모습을 감춘 뒤 바람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구두를 신고 매공주를 찾아 길을 떠났다. 브루노는 번개같이 바람을 앞질러 나갔다. 그리고 바람에게 물었다. 누가 매공주를 보지 못했느냐? 바람은 온 세계를 휩쓸고 다니니까 틀림없이 매공주의 행방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북쪽 바람, 서쪽 바람, 동쪽 바람, 북동쪽 바람 모두 한결같이 그런 공주님은 모른다 하고 대답할 뿐이었다. 브루노는 할 수 없이 계속 달렸다. 마침내 아주 뜨거운 남쪽 바람을 만났다. 매공주님이 어디 있는지 아니? 브루노가 묻자 남쪽 바람이 대답했다. 알고 있지. 매공주님은 병이 나서 앓고 있단다. 브루노라는 젊은이가 공주님과의 약속을 어겨서 슬픈 나머지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라는 소문이다. 이거 야단났군. 내가 바로 매공주와의 약속을 어긴 브루노야. 제발 매공주가 있는 곳을 알려다오. 말로 해서는 모를 만큼 복잡한 곳이야. 정 그렇다면 데리고 가주지. 내 목을 꼭 붙잡아.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 달리기만 은 너한테 지지 않을 테니까. 그렇다면 출발이다. 남쪽 바람은 뜨거운 열을 내뿜으며 달렸다. 얼마나 달렸을까? 남쪽 바람이 달리는 것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이것 봐, 브루노. 왜 그러니, 남쪽 바람? 무슨 일이지? 브루노가 남쪽 바람보다 훨씬 앞쪽에서 대답했다. 매 공주님의 성은 이쪽이야. 남쪽 바람은 숨을 한번 내쉬어 그 성의 문을 열었다. 고마워, 남쪽 바람아. 브루노는 인사를 하고 망토를 뒤집어 쓴 채 매공주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서는 때마침 하녀가 매공주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매공주님, 기분은 좀 어떠세요? 좀 나아지셨나요? 아니, 지금 막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숨쉬기가 더 힘들어졌어. 뭐 좀 잡수시겠어요? 커피든 초콜릿이든 수프든.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 그러나 하녀가 열심히 권하자 매공주도 마침내 정 그렇다면 거기 놓고 가거라. 먹고 싶을 때 먹겠다. 하고 말했다. 하녀는 커피를 매공주의 머리맡에 갖다 놓았다. 그러나 하녀가 나가자 망토를 뒤집어 쓴 브루노가 몰래 그 커피를 마셔버렸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온 하녀는 빈 커피잔을 보고는 매공주가 마신 줄 알고 이번에는 초콜릿을 가져왔다. 그러자 그것도 브루노가 몰래 먹어버렸다. 이번에는 스프를 가져왔다. 그것도 브루노가 재빨리 마셔버렸다. 빈 그릇을 보고 하녀가 말했다. 잘하셨어요, 매공주님. 이렇게 음식을 잘 드시면 병도 곧 나을 겁니다. 뭐라고? 내가 뭘 먹었다는 거냐? 매공주는 이상한 듯이 되물었다. 하녀는 그 말을 듣자 가엾다는 듯이 매공주를 바라보며 아, 가엾어라. 공주님이 이상해지셨나 봐. 하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브루노가 쓰고 있던 망토를 훌렁 벗었다.
매공주님, 어머, 브루노.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브루노를 보고 매공주는 매우 기뻐했다. 그 뒤 매공주는 병이 다 나았으며 두 사람은 결혼했다. 결혼식 날에는 먼 곳에 있는 브루노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도 모두 초대했다. 브루노는 매공주와 결혼한 뒤로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최초의 세상. 아주 먼 옛날부터 아메리카 대륙에 살던 인디언들은 최초의 세상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세상이 맨 처음 생겼을 때는 우리가 사는 땅 위에 인간이 없었을 거야. 아마도 땅 밑에 있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겠지. 그곳엔 태양도 달도 별도 없었으며 어둡고 땅은 축축했겠지. 신들은 캄캄한 땅 밑에 있는 세상과 그곳에 사는 인간들과 생물들을 좋아하지 않았을 거야. 신들은 결정했다. 어둡고 캄캄한 세상과 거기 사는 인간들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신들은 낡은 세상 위에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다. 그런데 새로운 세상도 축축해서 살기에 적당하지 않았다. 인간들은 새로운 세상에서 사는 게 조금도 나을 게 없었다. 그래서 신은 새로운 세상을 없애버리고 세 번째 세상을 만들었다. 그러나 세 번째 만든 세상도 별로 좋지 않았다. 세 번째 세상도 또한 캄캄하고 어두웠으며 사람들의 손과 발은 거미발 같았다. 엉덩이에 기다란 꼬리까지 달려 있었다. 그러자 네 번째 세상이 세 번째 세상 위에 만들어졌다. 신은 세 번째 세상과 네 번째 세상 사이에 굴처럼 생긴 길을 만들었다. 길을 만들자 두 세상은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흔들렸다. 마침내 두 세상이 흔들리지 않게 되자 쌍둥이 형제인 샛별과 저녁별이 인간들을 땅 위에 있는 세상으로 끌어가기 위해 아래의 세상으로 내려왔다. 사람들은 땅 위에 있는 세상으로 통하는 길 주변을 통나무를 타고 돌고 있었다. 주위가 캄캄하고 어두웠으므로 쌍둥이 형제별이 길을 비추어 주었다. 그러나 인간들은 눈이 부셔서 별들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샛별이 말했다. 추장은 어디 있습니까? 만나고 싶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인간들은 손가락으로 앞을 가리켰다. 형제별은 가리키는 쪽을 찾아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군요. 샛별이 말했다. 그래서 인간들은 별들을 추장이 사는 흙구덩이로 데리고 갔다. 추장이 이렇게 더러운 곳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샛별은 슬퍼졌다. 저 위의 세상으로 올라오세요. 거기에는 우리 별들의 아버지인 태양도 빛나고 있어요. 새로운 세상은 햇빛이 비쳐서 밝고 따뜻해요. 인간들은 처음에는 좋아하지 않았다. 별빛도 눈이 부셔서 바라볼 수 없는데 별보다 더 강한 태양빛을 어떻게 쳐다볼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별빛이 조금씩 눈에 익숙하게 되었다. 분명히 저 위의 세상은 여기보다 좋을 거야. 난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어. 여기 전나무 씨앗이 있군. 이게 자라면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가면 위에 있는 세상으로 갈 수 있을 거야. 추장은 전나무 씨앗을 심고 노래를 불렀다. 나흘 동안이나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다. 그렇게 하자 나무는 점점 자라서 마침내 높이 자랐다. 그런데 막상 올라가려고 하자 나무가 흔들려서 몸이 아래로 떨어지려고 했다. 다른 추장이 말했다. 내가 소나무 씨앗을 가지고 있어. 이 나무라면 튼튼해서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그러나 소나무도 별로 튼튼하지 않았다. 다음 추장은 고리버들 씨앗을 심었다. 그러나 고리버들은 키는 조금도 자라지 않고 옆으로만 퍼졌기 때문에 틀렸다고 생각했다.
마침내 샛별이 말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것 같은데 이번에는 내가 한번 해보겠어요. 샛별은 그 근처를 빙빙 돌며 날고 있던 잉꼬를 불렀다. 튼튼하고 높이 자라는 나무 씨앗을 찾아다오. 잉꼬는 오랫동안 찾아 헤매다가 겨우 씨앗 하나를 가지고 왔다. 샛별은 그 씨앗을 추장에게 건네주었다. 그 씨앗은 등나무 씨앗이었다. 추장이 씨앗을 뿌리자 인간들은 그 둘레에 천막을 쳐놓고 등나무가 자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4년쯤 지나자 등나무는 인간이 그 줄기 속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자랐다. 인간들은 줄기 속의 구멍을 생명의 길이라고 불렀다. 인간들은 등나무 줄기 속으로 들어가서 땅 위에 있는 세상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몸에 덮인 녹색 이끼를 물로 깨끗이 씻어냈다. 거미발처럼 앙상한 손가락도 저절로 매끄러워졌다. 그리고 꼬리가 떨어져 나가자 인간들은 풀잎으로 허리를 둘렀다. 네 번째의 세상도 처음에는 축축했다. 나흘 동안 비가 계속 내리고 대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비가 멈추자 밝은 태양이 나타났다. 수많은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인간들은 함께 모여서 살았다. 처음에는 햇살이 눈부셔서 견딜 수가 없었으나 인간들은 차츰 햇빛에 익숙해졌다. 이제 그들은 햇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을 정도였다. 햇빛은 그들에게 밝은 빛과 따스함, 그리고 땅 위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에 도움을 주었다. 이 얘기는 옛날 아메리카 인디언의 토속신앙과 더불어 전해 내려온 이야기다. 곰이 마늘을 먹고 웅녀가 된 것 같은 구전설화이다.